안녕하세요. 오늘은 제45강 선교사들의 활동과 선교 정책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884년에 미국 의료 선교사인 알렌이 처음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이때로부터 공식적으로 한국 개신교 역사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나 조선조정은 처음에 선교사들에게 복음 전도와 교회 설립은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그 기회가 닿는 대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한국인들을 은밀히 신앙으로 인도하기에 힘썼고요. 또 특별히 이제 그 선교사들은 학교를 세우고 또 그 병원을 통해서 학생들과 그 병원에 오는 그 환자들과 또 보호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그 병원은 1885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히 들어봤을 그 광해원, 이제 조금 있다가 제중원으로 바뀌었는데요. 그게 설립되었고, 그리고 1892년에는 여성 병원인 보구여관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다른 병원들이 세워졌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는 아펜젤러가 세운 그 배제 학당이 1885년에 처음 이제 세워졌고요. 그리고 스클랜턴 부인이 세운 이화 학당이 1886년, 언더우드가 세운 경신학조가 또 그 동일한 해에 세워졌습니다. 이제 그 밖에 많은 학교들이 세워졌는데 1885년부터 1909년까지 전국에 대략 950개 정도의 기독교 학교가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 605개는 장로교 학교였고요. 약 200여 개의 학교는 감리교에 속한 그런 학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대식 고등교육기관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요. 1886년에 세브란스 병원의 의학부로 개설된 세브란스 학교가 이제 설립되었고요. 그리고 1915년에는 연희 전문학교, 그리고 1906년에는 평양 숭실학교, 그리고 1910년에는 이화 학당 등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한국 그 근대사 의식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잡지라든가 성경 보급, 그리고 다양한 어떤 이제 사회 활동을 했고요. 특별히 어떤 그 신앙 운동과 관련해서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역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IMCA나 그리고 WCA 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선교사들은 그 조선의 악습 폐지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무엘 모 같은 그 선교사는 그 백정 신분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조상, 제사, 축첩, 음주, 거짓말, 도둑질, 간음, 도박, 음주, 아편 등의 이제 악습관을 개혁하는데도 일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설립되면서 많은 여성들이 인권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에게 교육받은 여성들은 교회와 또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사들의 활동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선교사들의
열심히 있는 활동 속에서 예상한 것보다 빨리 한국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리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동시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전국에 세워지고 빨리 부흥을 하면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대표적으로 그 선교 자체가 과열되어서 각 교파 간의 어떤 갈등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어떤 각 교파의 어떤 그 선교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 문제나 그리고 선교사들의 어떤 효과적인 선교 그리고 국가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선교 정책들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긴 논의를 통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져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이제 선교사들의 어떤 활동 속에서 이제 대표적인 그 선교 정책이 이렇게 수립이 됐는데 제가 오늘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문제만 여기에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즉 선교 지역 분할 정책과 네비우스 선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교지 분할 정책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의 어떤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불필요한 어떤 경쟁 그리고 또 비용의 어떤 낭비 또 수고 등을 피하기 위해서 그 선교지를 나누어서 가난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그러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우기로 한 장로회 선교회들끼리 그 선교 지역을 나누어 선교지를 분담하는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사이에 선교 지역 분할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19세기 선교는 그 서구 열강의 식민지 분할 및 확장과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유럽 선교사들은 이제 대체로 자기 나라가 개척한 식민지에서 활동을 했으므로 선교지 분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죠. 하지만 한국에서 이루어진 선교지 분할 정책은 이러한 서구 열강의 어떤 식민지 분할과는 좀 더 다른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각국의 정치, 경제적 이익에 따라서 지역을 분할한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그 한반도의 복음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를 존중하며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선교를 이루기 위해서 선교 분할 정책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제 1893년에요. 이제 장로회 선교사 공의회가 결성이 돼 있었는데요. 이미 이제 이 공의회는 그 선교사들이 불필요하게 이제 경쟁을 하거나 또 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그 수고를 덜지 않은 취지에서 그리고 또 한국에 하나의 장로교회를 세워 함께 선교하기 위해서 이제 그 선교 지역을 나누어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선교회도 이제 선교지 분할을 합의합니다. 결과적으로 1909년 이래로 이제 본격적으로 장로교 선교사들과 감리교 선교사들은 긴 협의를 거쳐 자신들만의 그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북장로교회 선교회와 이제 북감리교회 이제 선교회는 서울, 경기, 황해, 충청도 지방을 이제 선교를 감당했는데요. 특별히 중복을 피하면서 이제 분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나다 장로교 선교회는 함경도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 장로교 선교회는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를 했으며 미국 남장로교회 선교회는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선교를 펼쳤습니다. 끝으로 그 남감리교 선교회는 그러니까 충청과 강원 지방을
이제 중심으로 선교회를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합의 속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어떤 원칙들도 세웠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요약해서 살펴보면요. 인구 5천이 넘는 그 도시는 공동으로 점유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 인구가 많기 때문에 감리교회든 또 장로교회든 그리고 각 교파의 어떤 이제 선교회들이 이제 그 숫자가 많은 그 도시는 함께 활동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원칙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인구 5천 미만인 그 지역은 그 선교회의 지도를 받는 교회의 자립도를 보면서 지역적인 기독권을 이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인들은 다른 교단으로 옮길 자유는 있지만 이제 그러나 그들이 속해 있는 소속 선교회의 허락 없이 다른 선교회로 옮길 수 없다는 그러한 원칙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로교회에 어떤 미국 장로교회에 속한 사람이 혹은 호주 장로교회나 아니면 또 어떤 캐나다 장로교회나 혹은 이제 그 감리교회로 옮기고자 할 때 그냥 옮길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옮길 때는 반드시 교회의 허락에 따라서 허락을 받고 옮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옮길 때 뭐가 필요로 했냐면요. 이명 증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옮길 때 혹은 이제 이 교단에서 저 교단을 옮길 때 이명 증서를 써주는 것 그리고 이명 증서를 가지고 이제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죠. 사실 이제 이러한 어떤 이제 전통은 대단히 좋은 것인데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가 이제 부흥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이제 좋은 어떤 이제 교회 전통들은 이미 이제 포기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 밖에 미개척 지역은 그 새로운 선교회가 교회를 이제 개척할 수 있도록 열어두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장로교 내에서 그리고 장로교와 감리교 사이에 이러한 이제 지역 분할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편적으로 말하면 그 선교사들은 그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 서로를 복음 전도자로서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는 교구 제도에 이제 익숙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선교지를 분할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제 낯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볼 때 초기 선교와 관련하여 각 교파 선교회들의 선교지 분할 정책은 협력 선교에 좋은 그 신뢰가 된다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교단과 교파가 분열하고 개교회가 어지럽게 경쟁하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제 이러한 역사를 조금 깊이 새길 필요가 있고요. 이제 이것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조금은 더 깊게 이제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선교지 분할 정책에 이제 문제점은 없는가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교파적 교회로 정착된 한국 교회는 이제 긴 시간 속에서 이렇게 이제 그 어떤 이제 이 선교지 분할 정책과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교파들 선교회에 의해서 이제 교회가 성장을 했기 때문에요. 이제 이러한 상황과 관련하여서 그 각 교파 안에서 선교부의 배경에 따라서 어떤 이제 그 한국 그 교회 자체가 다시 갈등하거나 분열되는 그러한 현상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특별히 각 선교회의 배경에 따른 분파적 현상이 1930년대에 매우 노골화되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그 선교회의 특징, 그것과 함께 어떤 지방세까지 이제 혼합된 채로 그 교권 분쟁의 그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장로교회를 표방한다고 할 때 어떤 이제 신앙의 일치에 근거하여서
그리고 이제 그 일치된 신앙에 따른 어떤 정책과 또 그 교회 가르침과 그 성도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이런 면까지는 어떤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분할 정책에 참여하지 못한 그 다른 교파 선교사들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견제 속에서 선교를 해야 되는데요.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다른 어떤 이제 갈등과 마찰이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침례교회라든가 선공회라든가 그 선결교회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교단들은 이미 선교지가 이제 그 분할된 그러한 상태 속에서 선교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어떤 선교하는데 어떤 제약을 받은 것이 사실이죠. 이제 그것 때문에 어떤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의 어떤 선교사들과 이제 마찰이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두 번째로 네비우스 선교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0년 그 선교사들은 그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아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던 그 존 네비우스를 그 수양의 강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선교사들은 네비우스 방식을 그 선교 정책의 원칙으로 삼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특별히 이제 네비우스 어떤 선교 방침의 어떤 이제 특징은 자립 전도, 자립 정치, 자립 경영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주요 골자로 하여서 어떤 이제 그 선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는 이러한 정책이 큰 열매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는 교회 발전에 이제 중대한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그 네비우스 선교 방식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곽알련 선교사는요, 그 이제 미국의 그 찰스 클락이라는 이제 그 이름을 이제 한국 이름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래서 이제 곽알련 선교사는 한국 교회의 급성장은 네비우스 방법에 기인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그 네비우스는 30년 넘게 중국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그의 그 선교 방식은 중국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이제 한국에서 더 유용했는데요. 이제 특별히 1885년 그 상하이의 차이니즈 레코드에 이제 실린 그 네비우스 글이 1886년 소책자로 이제 출판이 되었는데 이제 그것을 한국 선교사들이 이제 주목을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그것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해서 네비우스 선교사를 한국에 한번 초청해야 되겠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정적으로 1890년 6월에 한국에 거류하는 이제 7명의 젊은 북장로교 선교사들이 네비우스 박사와 그의 부인을 한국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에서 네비우스 선교사가 약 2주 정도를 머물렀는데요. 2주 정도 머물면서 네비우스 선교 방식에 대해서 아주 심층적인 그러한 대화와 그리고 어떤 이제 그 토론을 한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위에 많은 다른 선교사들은 이 7명의 선교사들을 선교 정략가라고 이제 그 부르며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그 이 젊은 선교사들은 네비우스 선교 방식을 조선 선교를 위한 어떤 이제 그 정책으로 선택하여 가감하게 실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이제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다 확인을 할 수는 없고 핵심적인 내용만 몇 가지
우리가 하긴 하겠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방식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 선교 지역의 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요. 아까 제가 말한 자립 전도, 자립 정치, 자립 경영에 근거하여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제가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립 전도는 모든 신자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한다. 남에게 배운 사람은 남을 가르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신자 각자나 신자의 모임 혹은 해는 새 신자나 이미 이제 기존 신자를 막론하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은 그리고 이제 전도에 힘써야 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양식하는 방식으로 전도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립 정치는요, 그 모든 신자의 모임 혹은 해는 무보수로 일하는 평신도 사역자들의 지도를 받도록 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평신도 사역자들은 영수를 말합니다. 영수를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의 어떤 그 대표 혹은 리더가 되는 그러한 평신도 이제 지도자들을 우리가 이제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찰에는 앞으로 목사가 될 유급 조사들의 지도를 받는다. 지금 이제 여기서 말하는 조사들은 이제 오늘날 전도사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입니다. 이제 신학 수업을 받고 있거나 혹은 신학 수업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조사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조사들은 시차례의 순회 집회 시에 교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장차 구역이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전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지침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립 경영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이제 교회 건물은 신자들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그러니까 신자의 해가 구성되면 곧바로 시찰의 소속의 조사에게 급료를 지불해야 한다. 학교도 설립 초기에만 부분적으로 이제 선교사들이 보조해야 하며 개별교회 목회자는 일체 예국 선교부에서 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원칙을 세운 거죠. 그래서 어떤 경제적인 면에서도 한국 교회가 혹은 이제 개회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비우스 방식과 그에 기초한 선교 정책의 초점은 그 한국 교회의 행정과 재정의 자립 그리고 조직적인 성경 공부 및 이제 전도에 있었는데요. 처음 장로교회가 이제 이 네비우스 선교 방식을 도입한 이후에 감리교회도 이제 이 정책을 따른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감리교회 선교사였던 아펜젤러가 1890년 이제 첫 사역 분기 그 북감리교 선교 보고에서 네비우스 선교 방식과 관련하여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입장을 표명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사들은 적극적으로 교회 재정을 담당을 했습니다. 돈이 없으면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냉방에서 예배를 했고 전도에 필요한 문서 보급과 말씀 전파가 매우 고무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회 섬김과 전도는 무료로 봉사하는 일꾼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한 것이죠. 이제 특별히 네비우스 선교 정책은 한국에서 엄격한 주일 성수 그리고 교리주의 신앙, 윤리 생활, 반자유주의 신앙관 등의 보수주의 신앙 뿌리를 내리는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실례로 신자들의 윤리 생활과 관련하여
과관리언 선교사는 자신의 책 한국교회와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사람이나 주류를 판매하는 사람은 세례를 받지 못하며 첩이나 남편으로서 비정상적인 결혼 관계를 가진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교 후에 이러한 죄를 범하는 사람은 먼저 훈계를 받고 다음으로 직분 정지를 당하며 그래도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교를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네비우스 선교 방식은 한국 선교를 주도하는 중심 원리가 되었고요. 이제 이 정책이 한국에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이제 과연 네비우스 선교 방식의 부작용은 없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끝으로 짧게 네비우스 선교 방식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비우스 선교 방식은 한국에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립하는데 이제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네비우스 선교 방식은 개교회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개교회주의를 이제 한국 교회 안에 뿌리 내리도록 했습니다. 더욱이 선교지 분할 정책과 관련하여서도 교파, 지역 간 갈등을 내면화시킨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캐나다 출신 선교사 스코트의 지적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그가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7일을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 교회 안에 계급 조직이 생겨났는데 이 조직은 종종 교만한 임원직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개별 교회의 조직과 예배를 지나치게 강조한 결과로 교회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 별개의 공동체가 되어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으로 흘러갔다. 자급 운영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교회 재정을 교회 조직을 운영하는 데만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사회복지 같은 것을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을 거의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해 속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네비우스 선교 방식을 도입한 이제 장로교회와 관련하여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특별히 이제 네비우스 선교 방식은 장로교회의 공교회성을 훼손시켰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장로교회 역사 속에서 이제 해중주의적 요소가 매우 이제 그 강한 그 개교회주의로 이제 발전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제 이 개교회주의적인 어떤 성격 자체가 한국 장로교의 어떤 분열을 하는데 일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 교회의 분열 때 개별 교회의 결정이나 개인 혹은 이제 지도자의 감정에 따라서 지역적으로 계파적으로 이제 분리된 면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 선교사들은 한국의 목회자 양성과 관련하여서도 네비우스 생각을 따랐습니다. 즉 한국의 일반적인 교육 향상을 위해 노력한 것과 비교할 때 선교사들이 한국 목회자 교육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신학의 가르침을 소홀히 하였다는 인상을 씻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의 소명을 강조한 면은 매우 바람직하게 볼 수 있으나 그러나 목사가 지나치게 교육을 많이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하다는 그러한 입장을 취했는데요. 이제 이러한 측면은 매우 이제 아쉽고 왜 그랬는지에 대한 어떤 의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목회자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교육의 부재는 신학의 빈곤, 그리고 지나친 교회 중심적인 삶, 그리고 세상과 교회의 이론론적 사고, 반지성주의 등의 풍토가 한국 교회 안에 스며들게 하는데 일조했다고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선교사나 그 복음 전도사는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수고 속에서 교회를 세우지요. 하지만 이때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자신의 세대에만 전속시키기 위한 짧은 안목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된 교회가 가장
장구한 역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순수한 복음만을 가르치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복음에 근거하여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하기에 믿는 바와 행해야 할 바에 대한 신앙 고백을 확보하고요. 또 타락한 인간의 제약으로부터 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 규범을 작성하고 또 교회를 바른 말씀으로 가르치기 위한 목사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를 만들고 동일한 신앙 정신 아래에서 모든 세대들이 함께 신앙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 교육을 시키고 또 목사가 생활의 염려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회자 부양에 관심을 갖는 것 등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러한 요소들이 개혁된 교회를 세대와 세대를 넘어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유지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한국에 온 선교사들 역시도 이제 이러한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제 지금까지도 이제 보존되고 전속되고 있는 것이죠. 한국에 온 선교사들의 이제 헌신과 수고에 이제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하지만 우리는 그 감사 옆에서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살피고 평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을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한국 교회를 더 바르게 세워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고 있는 그 외국의 사역지에서 바른 선교 정책과 교회를 세우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낯선 땅에 와서 헌신한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을 이제 우리가 살폈는데요. 이제 우리는 이 면에서 한편에 감사하고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제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그리고 선교지에서 어떤 교회를 세워야 할지에 대한 어떤 이제 고민 속에서 그들을 잘 살피고 또 평가하는 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